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네, 12월 6일 현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또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 겨울이라서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만, 여하튼 자, 우리 따뜻하게 하시고서 수업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반부 영상 마지막에 이제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었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자,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가 각각 따로 이런 개념보다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미디어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믹싱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지가 중요한지가 사실은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면 자, 최적화된 미디어 전략, 요즘에 SEO라고 합니다. 최적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자, 발휘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 전략을 쓰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일단은 광고주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죠.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고요. 실제 지금 자, 코크 포 에브리원을 해서 OESP 전략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OESP는 이제 이니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상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OESP 얘기를 하는 겁니다. On the media, on the media, 그 다음에 자, shared media, paid media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콜라 다시 국내 브랜드를 좀 알려드리면 좋긴 할 텐데, 일단 제가 이제 뭐 보시는 자료를 제공하셨던 레볼루션 커뮤니케이션즈가 일단 지금 콜라의 공식 그 디지털 대행사로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2012년도 자료긴 한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회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작업하거나 진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오픈 가능한 범주 내에서 일단은 제가 좀 자료를 좀 받아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그 과거하고의 어떤 큰 차이점들은 없다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어떤 형식으로 매체를 집행하고 운영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페이드 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언드 미디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언드 미디어는 자, 보시는 것처럼 프리 미디어 밸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글로벌 페이스북 페이지를 경유해서 자, 무료로 어떤 그런 미디어 가치를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신뢰와 평판을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도구인 매체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미디어는 사실 언드 미디어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단은 내가 평가를 해서, 자, 그쵸? 자, 평판을 얻고 신뢰를 얻게 되면 그만큼, 자, 우리 소비자들은 자, 쉐어,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쉐어는 어떤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광고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인 자, 소비자와의 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소셜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페이드 미디어는 뭐 여러분들 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지하철 광고라든가 뭐 네이버나 애드몹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디지털 뭐 미디어 네트워크 그런 상품들입니다. 광고 상품인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바로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매체이시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그런 타겟티드 미디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타겟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자, 보시는 것처럼 도달률을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뭔가 그 메시지를 일종의 상업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자, 우리 타겟들의 접점이 되는 매체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OH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체까지 합쳐서 자, 전부 다 돈을 지불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그만큼 극대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이게 가시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서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건데 언드미디어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드미디어는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프리미디어 밸류,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일반 페이디더 하는 그런 광고들, 그런 매체들처럼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매체 운영비를 사실은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언드 미디어와 함께 같이 자사 미디어를 좀 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그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사의 컨텐츠들을 좀 더 우리가 일반 참여하시는 뭐라고 할까, 이거 어떤 경로가 됐든 들어오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일반화시키고 좀 더 확대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자, 이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쉐어드 미디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미디어들을 다 우리가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 그 특성에 맞게끔, 그쵸? 매체 특성에 맞게끔, 자, 우리가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어떤 타겟들을 잘, 어쨌든, 타겟들에게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더 폭넓게 극대화시켜서 전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콜라가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콜라 그러면 벌써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그런 브랜드이잖아요.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자, 지금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 물론 대상은 CSR 캠페인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매체 운영은 뭐 상관없겠죠. 단지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에 대한, 그 매체에 어떠한 우리가 컨텐츠를 집어넣을지에 대한 만약에 분류만 한다면, 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즉 우리가 CSR이라고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결국은, 자, 우리 페이드 미디어, 자, 뭐 다 나온 얘기들이 합니다만,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다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일단은 일반적인 미디어는 아까 맥시마이저에 아까 나와 있었죠. 광범위한 인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매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빠른 속도로 제가 그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자산은 자, 잠재 고객을 유도하는 거죠. 아까 제가 제너레이티드 약간 우리 영문으로 써 있었습니다만, 자, 뭐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해서든, 자, 우리 어떤 홈페이지든 아니면 뭐 블로그든 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 알고도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집정 유저가 없다면 잠재 고객을 자,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런 매체로서 활용하기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언드 미디어는 평가 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뎁스 들어갑니다. 평가를 하려면, 자, 어때요? 자, 그만큼, 자, 우리 소비자들은 나의 브랜드의 어떤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아실수록 그 평가가 좀 더 확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어떤 페이드나 온드 미디어보다는 훨씬 더 깊은, 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잠재 고객을 실제 나의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플 미디어 전략을 잘 활용한 어떤 사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대세 매체가 소셜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성들을 분명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캠페인에 따라서 또는 타겟에 따라서 어떻게 매체 운영을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적화된 매체 전략을 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한 브랜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향후에 어떤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브랜딩을 위해서 어떤 매체에 어떤 컨텐츠를 쓸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출석 미션 때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게 잘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자, 나를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소비자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나에 대한 충성도가, 로열티가 더 강해질 거고요. 자, 혹시 없었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아까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잠재 고객이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소셜 미디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미디어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약간 중요성을, 특성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삐삐라고 하는, 비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무선 호출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게 지금 제가 1994년, 95년, 7년, 97년까지니까 되겠네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4 시리즈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삐삐였습니다. 일명 삐삐, 비퍼, 무선 호출기. 이제 대부분, 근데 지금도 현재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의국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특히 뭐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 이제 분들에게 막 호출하시잖아요. 그럼 뭘로 호출하냐면, 자, 삐삐로 호출하는 거죠. 자, 삐삐를 하면, 여기에는 전화번호를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를 남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는 기기,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외산 브랜드들도 있었고요. 보시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삐삐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영향을 발휘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등장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대응이 늦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퍼부터 자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도 안 될 그런 매체들일 거예요. 아마 직접 써보시면 엄청나게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대랑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원웨이 방식이죠. 뭔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확인만 하는 어떤 형태에서의 우리는 일방적인, 자,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무선 호출 개시됩니다. 뭐 정확하게 뭐 1991년부터 한 2009년까지, 자, 한 20년쯤 채 안 되게 일단 활용했었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활용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가 아니라 아마 예전 학기 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까 1994 말씀드렸죠. 응답하라. 우리 송동일 씨 뭐 나오시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만, 자, 일단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가 뭐 88, 그쵸? 그 다음에 94, 97까지 쭉 시리즈별이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연계가 된다고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쵸? 우리가 88년도와, 자, 자란 세대들이 94년도에 또 자란 세대들이 97년도까지 이렇게. 근데 물론 드라마는 또 97부터 시작이 돼서 거꾸로 만들어지긴 했죠. 97, 94, 88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 못 보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94 좀 보고 일부 보고 88만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88년도가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혜리 씨, 그러니까 덕선 씨로 나오죠. 우리 덕선 씨가 고2로 나오고요. 거의 이제 유사한 세대를 살았던 시대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감정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의 매체가 다양하지도 않았었어요. 88년도는 자 보시는 것 지금 보시는 이런 무선 전화기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서 88년도는 자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공유해야 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집에 있는 유선 전화, 이것도 이제 집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약간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 연애하는 어떤 우리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전화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지금은 너무 편해졌죠. 우리가 1대1 아까 퍼스널 미디어가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유선 전화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은 이제 1인당 한 명씩 갖고 있을 정도로, 심지어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도 물론 이제 목적이 이제 뭐 어떤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건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자 어때요? 부모님과의 어떤 소통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장만하게 되죠. 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자 94년도 버전은 조금 더 업버전이 돼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삐삐에다가 이제 통화 연결음을 녹음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자 우리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페이지 따라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날로그 지배적인 어떤 매체 환경이 이제는 디지털로 대부분 거의 100%다 디지털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작은 아날로그부터 시작이 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아까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나에 대한 신뢰와 평판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점들이 우리 이제 그 무선 통신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수월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만큼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차지하는 역할들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자, 미디어에 대한 일상화, 자, 무선 호출기의 음성 안내 녹음에 대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한 3페이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나스에서 한번 트렌드 리포트를 한번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상반기 때, 지금 하반기도 심했습니다만 상반기는 아예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제 어수선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케팅 현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소비자 이용 패턴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대면 소비의 보편화죠. 비대면. 자, 지금도 저희가 비대면이죠.
또 한편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디지털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언택트라고 하죠. 그쵸? 언택트 시대의 소비의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언택트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뭐, 받아보면,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소셜 커머스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모바일 커머스나 뭐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물건 사면, 물론 지금도 일부 뭐 물건 사서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내가 화면에서 본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꾸로 뭐 반납도 하기도 하고 또 교환도 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게중심이 언택트는 아닌데, 언택트 시대의 초창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이 비대면에 대한 소비는 점점 확산돼서 이제 점점 이제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강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 여러분도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의 일상이 그냥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야,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한 5월, 6월쯤에 자, 이제 우리 전 국민 자, 백신도 다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자, 치료제 있습니다라고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때도 아마 당분간은 마스크를 쓸 거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소비도 아직은 자, 나가서 우리가 뭐 오프라인 쇼핑몰 가서 물건 사는 것들이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뭔가 스위칭이 됐다고 좀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자, 결국은 디지털 경험에 대한 확산으로 언택트, 즉 온택트의 산업, 자, 온택트, 자, 언택트 시대의 온택트, 온라인으로 우리가 컨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뭐 실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자, 이전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비포 코로나19라고 되어 있죠. 2030 세대 중심의 언택트를 선호합니다.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대면 기술에 대한 발전, 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소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 긍정적이시잖아요. 또 개인적인 취향, 그러니까 개취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약간 더 세대가 약간 좀 다르니까 저희가 젊은 세대에서도 역시 비대면에 대한 어떤 기계들이 없었죠. 디바이스가. 아까도 뭐 제가 우리 94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군대 갔다 서 복학하니까 자, 원웨이 방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이제는 굳이 얼굴 보지 않아도 자,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줌으로 뭐 강의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팀즈라고 하는 학교에서 쓰는 자, 그런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런 비대면 또 그런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컨텐츠는 디바이스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이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대면의 유튜브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이제 세대의 구분 없이 다 이제 언택트의 시대, 또 비대면의 시대, 1인 미디어 시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죠. 나우 코로나19 시대에,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전 연령층까지 확대가 된 거죠. 언택트에 대한 이용 확대가, 더 확대가 됐고요. 일단 2030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결국엔 대면 활동에 대한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이용가 증가하는 거죠. 오늘도 아까 정부 발표가 최대한 연말 연시 대면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모임도 취소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낯설은 그런 연말 연시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올해.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거죠. 방역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 뭐 손 씻기부터 마스크. 일단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려면 당연히 내가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되니까 또 사회적인 거리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옵니다. 외부 활동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건 약간 전에도 우리 5개 광고 이제 혹시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도 중복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죠. 쇼핑몰 안 가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뭐 마트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고 또 공항은 아예 비행기가 아예 이착륙이 줄어드니까 거의 뭐 셧다운된 상태라 뭐 면세점 문 닫았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모바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쇼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뭐 쿠팡이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확산세를 좀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자 어쨌든 자 지금 바뀐 어떤 현재 특히 올해 이제 많이 바뀌었던 사회 환경이죠. 결국에는 이 환경에서 자 어떤 디지털 매체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의 어떤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미디어 전반적인 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상파나 그렇죠? 그다음에 케이블 TV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광고만 활용하는 매체사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긴 하죠. 물론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다루고 있는 컨텐츠를 보면 뭐냐면 언론사라고 하는 또 다른 지위들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체를 이야기할 때는 언론이라고 하는 특히 지상파 우리가 과거의 지상파 TV나 아니면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일간지가 됐던 간에 그런 매체들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언론이라는 어떤 그런 순 기능과 원래 기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를 수주하는 어떤 미디어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은 점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브랜드 전성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모든 지상파 케이블 방송만 따지더라도 종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디지털 매체들도 마찬가지로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상은 뭐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잘 이어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나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기업도 브랜드가 당연히 되지만 미디어 자체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화와 사업에 대한 가속화입니다. 원래 TV나 IPTV죠. BTV, 이렇게 U 플러스 TV는 우리가 이통 3사가 자신들의 어떤 생존 본능을 위해서, 생존 성장을 위해서 만든 이런 어떤 이동통신 그런 서비스 융합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유튜브, 티빙, 이렇게, 아까 이미 이제 우리가 소셜미디어 얘기했습니다만, 티빙과 같이, 이런 어떤, 케이블 영역에서의 또 모바일 또, 그쵸?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또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춘추전국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것만 있지 않고, 우리가 OTT 서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버 더 탑. 그쵸? 우리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건 셋탑박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읽게 되면, 그걸로 유료방송들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유료방송은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만 지상파와는 무료인 지상파는 달리 케이블 TV와 IPTV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티빙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있는 이통 3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채널들이 플랫폼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TT 서비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IPTV도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똑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의 어떤 성장이, 작년 특히 올해 많아졌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가 내년 후반부에 또 일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폭스 디즈니라고 하는 걸출한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영화사가 있잖아요. 배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KT가 이제 만든 시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파 연합의 웨이브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물론 주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결국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이용 패턴에 대한 변화인데 실감형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도 그렇고요. 실시간으로 뭔가 중계하는 방식의 그런 채팅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거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중계와 채팅 중심의 라이브를 하는 거고 역시 비대면 시대에 뭔가 실감형 라이브가 우리가 단순하게 여태까지 소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나에 대한 평판을 높여주는 미디어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사진 물론 영상도 있긴 했습니다만 다 어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디메이드라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런 영상을 틀 수밖에 없지만 실시간은 다르죠. 리얼하게 현재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실감형 라이브로 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책 이제 뭐냐면 직접 보지만 않지 실제 리얼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눈과 귀를 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활용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커머스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중심으로 IT 기술과 인터랙티브 요소가 접목되어 진화된 형태로서 라이브 포맷 도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동영상 중심의 라이브 기능들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비포, 그다음 코로나 이후잖아요. 실시간 중계에 대한 부분, 뉴스 생중계는 스포츠 생중계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 뭐 특히 뭐 VR이나 AR, 3D 같이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어떤 그런 고도화된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실감형 미디어 활용한 그런 공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우리가 다, 요 뒤에 또 정리해서 또 나왔습니다만, 실제 뭐 우리가 뭐 BTS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 언택트로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또 활용해서 공연을 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600억인가 몇백억을 일단 뭐 티켓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실시간 라이브 중계들이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전에는 자, 크리에이터 컨텐츠 뭐 먹방이나 리뷰, 또 연예인 소통 방송 등 보시면 눕방 라방이라는 거 있었죠. 자, 채팅 위주로 소통했다면 지금은 자, 인터랙티브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화상을 통해서 쇼핑도 하고 구매도 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 전에 모바일하고 PC 중심이었다면 이제 온오프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스튜디오하고 집, 그다음에 국내랑 해외를 아우러서 자,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어떤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바일하고 PC라고 하는 디지털 매체 중심이었더라면,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달라진, 좀 더 리얼해지고 액티비티해지고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 코로나가 아무리 몰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 쇼핑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아까 공연 얘기했었죠. 두 가지 산업군들이 훨씬 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시대를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더 활기를 아마 가져갈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 거죠. 결국에는 저는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광고 홍보를 전공했기 때문에 광고 또는 홍보를 하는 회사도 뭐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이런 비즈니스라는 모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런 쪽의 어떤 그런 방향들도,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방향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감형 라이브, 자, 커머스와 그 다음에 공연 쪽, 엔터테인먼트 광고주 쪽에 불어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긍정의 여론 형성 사례.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역시 여기도 이제 소셜미디어의 어떤, 소셜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여러분들 이제 촛불 집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직접 참여해 보신 분도 있긴 할 텐데, 실제 촛불 집회의 어떤 시발점, 촛불 문화제라고 합시다. 예, 문화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 미순이하고 효순이라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여러분들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그 해에 굉장히 우리 미군 부대에서 뭐 훈련 끝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차에 이제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월드컵 전에 많이 묻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자, 이제 이 어떤 그들을 추모하는 어떤 문화제가 보시는 것처럼 생겼는데 주도가 누가 했냐면 언론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상파 TV, 뭐 KBS, MBC나 또 아니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실시간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 그 친구들, 또래 아이들로 자, 일단 자,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아날로그 패러다임에서는 그렇죠? PR 활동이 미디어의 중재적인 기능에 국한되지만 자,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자, 공중과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 방식이 부각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미순이하고 효순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자, 일단은 예, 과거 같았으면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전달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또래 우리 아이들을 잃었던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소파라는 협정도 있긴 합니다만, 미군 주둔지 우리나라를 주둔으로 하면서 뭔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협정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뭐 위배된 것들이라든가 약간 잘못된 것들을 한번 바로 잡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자, 언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또래 아이들이 주도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PR 활동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중재적인 기능에 국한했었어요. 솔직히 그런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아날로그 때에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즉 물론 이 시기는 아마 디지털 시기가 막 본격되어 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절대.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촛불 문화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실시간으로 그냥 현장에서 생중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자, 그 얘기 뭐냐면 공중과 직접적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이제는 언론들도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어떤 대부분은 자,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여론 형성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언론들 물론 저희가 PR 뭐 지금 이제 CSR을 중심으로 또 했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어떤 뭐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어떤 PR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PR에 대한 어떤 액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는 이해관계자인 그리고 또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고 쓰는 공중과 퍼블릭이라고 하죠. 자, 어떤 직접적인 관계 설정들을 자 현재 실시간으로도 가능하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이어서 자,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좀 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그런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의 시작은 자 어쨌든 자 소셜 미디어가 있는 이 시국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 못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여기 자 여학생의 실시간 중계 나와 있죠. 광우병 촛불 집회 자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합니다.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써놨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1인 중계를 통해서 광우병 촛불 집회를 그러니까 뭔가 주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학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학생이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론 형성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1인 미디어로서 많은 어떤 여론 형성자들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언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언론사들도 역시 지금 시대에는 뭔가 좀 뭔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 형성에 있어서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진짜 1인 그러니까 많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들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되게 소중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그 가운데 소셜 미디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의 여론 형성 사례입니다. 일명 정준영 사건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라디오스타, 제가 실제 본방사수 했던 걸로 기억을 제가 살짝 해요. 보시면 뭐 한금폰 해갖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건 이후에 나왔던 사진이긴 합니다만 정준영 씨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던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그 약간 범죄에 가까운 범죄와 그런 정보, 그런 어떤 좋지 않았던 내용들로 인해서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좋지 않은 또 결말을 맺은 상황이 됐죠. 제가 디테일한 설명 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자, 우리 소셜미디어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졌는데, 빠르고 되게 포괄적인 확산이 된 거죠. 아마 과거 같았으면 아까 아날로그 매체 시대였다면 그 속도라든가 아니면 아예 자체가 아마 그런 사건들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의 시대는 자,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돕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자, 구전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정준영 사건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다시는 좀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물론 이제 많은 반성들을 서로 다 해야 되겠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잘못 물론 이분들을 뭐 제가 두둔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뭐 처벌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일단 어떤 그런 또 뭐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들이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그만큼 소셜미디어가 되게 좋은 긍정의 기능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들을 악용하거나, 그쵸? 또 아니면 이것들이 또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못 오용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좀 많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성적 뭐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디어의 어떤 역할들이 또 큰 또 중심에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소셜 미디어를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미디어라는 게 어떠한 어떤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미디어를 활용할지에 대한 특히 어떤 컨텐츠를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긍정과 부정의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어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저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재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18년도 9월 17일 코엑스 삼성동에 이제 저희 매체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 안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때가 제가 볼 땐 제일 많은 좋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한 168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제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도 지금 업로드를 좀 많이 하진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자, 결국에는 저 어때요? 제가 이걸 또 활용한 것도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매체를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확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신뢰도나 평판에 따라서도 이 확산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셀럽들이나 파워블로거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버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자만 몇십만에, 뭐 200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한번 조회할 때마다 막 몇십만씩 조회 나오고, 이런 분들은 진짜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뒷광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프레임에 또 엮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일반적인 미디어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 저희들의 컨텐츠를 그게 상업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광고주의 어떤 그 특정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될 거고요. 개인이라고 한다면 개인 브랜드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로 CSR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매체를 갖고 이런 어떤 아니면 특정한 기업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어떤 약간 여러분들이 코멘트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기획들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드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든 저는 이때 당시에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단 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단 소통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욱더 많은 소통들을 하시길 좀 바랄게요. 자, 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죠. 자,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결국엔 그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평판과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시면서 부정적인 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미디어를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컨텐츠도 만드시고요. 자, 그런 어떤 소통들 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 해외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루게릭병에 대한 어떤 사회 환기 차원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아마 저도 뭐 몇 차례 본 것 같아요. 유명한 셀럽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2014년도부터 얼음물 대신에 이제 찬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때 얼음은 너무 차가워서 찬물로 바뀌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물을 쏟아붓습니다만, 자, 이렇게 자, 일단 미국 북부에서 유행이 됐고요. 그다음 건강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자,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했죠. 왜냐하면 사실 너무 또 추운 걸 또 갖다 뒤집어 쓰게 되면 건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찌되었던 자, 굉장히 사회적인 유행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우리 선수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도 자, 일단 서로 자극하면서 이제 또 이거 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뭐 네이마르라고 하는 뭐 여러분 선수 잘 아시죠? 그래서 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때는 자, 이 당시가 이제 2014년도 이제 피파 월드컵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치게 했던 순위가를 지목했고 이제 순위가가 이를 받아들여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뭐 확산이 많이 됐다는 표현까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자, 소셜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떤 그런 뭐 전례랑 어떻게 발생이 됐고 시작이 됐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외에는 우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다면 국내는 자, 일단 이거 넘어갔네요. 우리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이용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사례는 이제 아이스버킷 덕분에 챌린지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시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도 역시 여러분들 사진 아마 보셨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OT 때도 아마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 오리엔테이션 때 자, 이렇게 싸우는 의료진을 향해서 우리가 전 국민 캠페인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알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뭐 해시태그 해갖고 계속 유행을 했고, 저는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제 올렸고요. 사실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확산을 많이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덕분에 지금은 조금 전에 지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마음으로 자, 우리 많은 우리 의료진들과 그다음에 함께 또 수고하는 어떤 정부 방역단체, 당국,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개인 위생과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등 이렇게 실천하는 대국민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런 모든 국민들에게 덕분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자, 이렇게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공헌적인 활동들, 사회 PR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론의 형성을 항상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40분이라서,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마지막 그 수업 자료는 다음 주 마지막 종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